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오늘 로투데이 스페셜에서는 입법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자는 건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산업재해가 50% 감소하면 근로 손실 일수를 예방하는 직접 편익만 1조 6천억 원 넘는다는 게 법제처 설명인데 정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에 시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제 시행이 내년 1월부터 되는데요. 이제 법이 잘 정착돼서 안전 중심의 경영과 모두 사회적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면서 산업재해 또 시민재해가 줄어드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사업장 종사자 대상의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 대상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구체적인 공중이용시설이 명시됐습니다. 지하철 역사, 공항터미널, 병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백화점, 장례식장 등입니다. 단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통시장과 실내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관리할 적정 인력도 배치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인원 기준은 담기지 않았는데 세부 기준은 차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에 담긴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또 안전보건 교육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요. 이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직업성 질병 24개도 발표됐습니다. 나비나 수은과 같은 화학물질 노출로 겪는 호흡곤란과 고열 등 급성 중독이 다수입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겪는 비형 간염,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일할 때 나타나는 열사병도 포함됐습니다. 관련해서 노동계에서 요구한 근골격계 질환과 과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화재나 질식, 가습기 살균제 등 산업 현장에서의 이 사망사고 발생이 문제가 되면서 제정이 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법을 계기로 기업의 조직 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안전 중심으로 좀 변화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환경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10% 줄면 근로손실 등 직접 편익이 8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20% 감소 시 1,640여억 원, 30% 감소 시 2,460여억 원, 40% 감소 시 3,280여억 원, 50%가 줄면 직접 편익이 4,100억 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접 편익의 경우엔 규모가 훨씬 더 커서 산재가 10%만 줄어도 3,280여억 원, 50%가 줄면 1조 6,430여억 원이 편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그 추정 범위가 매우 넓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른바 특수 고용노동자를 뺀 수치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법은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법무부, 환경부,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안을 마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의 표현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직업성 질병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입니다. 핵심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나 수정 의견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의 해묵은 숙제이자 시급한 화두죠. 상고제도 개혁과 관련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열렸는데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는지 들어봤습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 상고심에 과부하가 걸려도 한참 걸려있다는 지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오늘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 주최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고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감안해 줌을 이용한 온라인 토론회로 열렸습니다. 주제 발제는 박노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민변사법센터 법원개혁 소위원회 서선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공두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유호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사건 수에 대법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입니다. 일단 대법원 사건 수 대비, 그러니까 대법관 1인 대비 사건 수 과다라는 것은 너무 많이 잘 알려진 이유고 지금 이 토론회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90년 이후로 상고 허가제 폐지 이후로 증가 경향이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도 확 증가하고 있다는 경향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상고 허가제가 폐지된 지난 1990년 대법원 상고 사건 수는 8,319건으로 1만 건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상고 사건 수는 4만 4천여 건으로 무려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 기간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동일합니다. 이 기간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1990년 693건에서 2019년엔 3,693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쉬지도 않고 해도 대법관 한 사람이 하루에 1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 안팎에서 대법원 상고심은 10초 재판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법관 증언론을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서선영 변호사는 대법관 수를 현재의 3배 이상인 45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여러 비판과 지적이 있겠지만 일단 대법관 1인 대비 상고 사건 수를 줄여 적어도 10초 재판이라는 조소는 면해야 한다는 것이 서선영 변호사의 제언입니다. 이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불가능해 소부 재판밖에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서 변호사는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상과 관련해 핵심적 비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전원합의체나 일반 전원합의체 등 기술적 방법이 있다는 것이 서선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최소 5명 이상 합의체에서 다수, 소수 의견이 나눠지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경우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고 토론이 원칙이 되는 진정한 최고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은 결국은 지금의 어떤 사건 수 한 사람당 4,000건에 가까운 숫자라고 생각하면은 소규모 증언, 그러니까 6명 정도 증언하는 것으로는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5명에서 50명 가까이 한 3배 정도는 증언돼야 되지 않는가.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는 대법관을 45에서 50명으로 증언하면 1, 2심 사실심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대법관이 크게 늘면 전속 재판연구관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법관 정원 상한이 법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사실심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만들자. 그리고 재판연구관 조직이 그럼 이걸 누가 지원하느냐 했더니 재판연구관 조직을 대부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겠다. 이런 방안으로 수정 제안됐던 굉장히 내적인 모순이 있는 토론회에서 아울러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 심사제 방안 등과 관련해 무엇이 현실적이고 실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상고제도 개혁의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제대로 된 실현과 강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이번 주엔 근대 시국 사건인 윤필용 사건에 연루된 한 군 장성의 국립묘지 안장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군부대 급식 부실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최근 군 장병들에 대한 부실 급식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분개를 사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국립묘지 안장 내용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인가요? 네, 육사 출신 군 장성 얘기입니다. 네. 1932년생인 A씨는 이제 6.25 전쟁 중인 1951년 이제 12월 8일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고요. 네. 1973년 이제 1월 1일 준장으로 진급해서 1973년 1월 12일부터 네. 제3사관학교 생도대장으로 복무했습니다. 네. A씨는 군복무 중에 6.25 전쟁과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고, 네. 1970년 10월 1일에는 보국포장, 그리고 1971년 6월 2일 화랑무공훈장, 1972년 7월 29일 충무무공훈장, 네. 1972년 2월 11일에는 이제 을지무공훈장 등을 받았고요. 네. 1972년 6월 1일에는 미국의 동성훈장까지 받으면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A씨가 이제 1973년에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가 돼서 네. 수뢰죄, 직뇌물 전달죄,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을 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보충력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네. 이에 불복해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를 이제 이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뭐 뇌물 수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네, 근데 A씨는 네. 이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를 네. 받았는데요. 네. A씨는 2007년 6월 20일 이제 위에 이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원이 2009년 12월 18일에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출된 증거들이 이제 네.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가 않거나 네. 뭐 고문이나 협박 또 회유 등으로 이제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진술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 이제 A씨한테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네. 네, 이제 법원이 또 이제 이러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거나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결국 당시 권력이나 정치 지형상 억울한 희생양이 됐다는 게 법원 재심 판결인데 그럼 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이것 말고 다른 유죄 판결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A씨는 1986년 3월 21일 이제 네. 23시 30분경 발생했던 교통사고 등으로 네. 이제 1986년 7월 4일에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차량죄, 이제 쉽게 말해서 뺑소니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건데요. 네. 이제 이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이제 이 같은 사실을 들면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라는 네. 이제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좀 살짝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은 어떤가요? 일단 A씨의 경우에는 네. 원론적으로 화랑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 네. 을지 무공훈장 등을 수여받은 사람이자 20년 이상 이제 군에 복무를 하고 육군 네. 준장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국립묘지법 안장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을 한다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네. 처분 관련 A씨의 공과 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고 A씨를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왔나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일단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이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네. 이제 안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 운영 규정은 네. 이제 이 경우 고려해야 될 정상 참작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A씨의 경우에 교통사고 과실범이고 이제 교통사고 발생도 야간인 23시 30분경 이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해서 이제 네. 과실이 경합됐다라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측과 A씨가 합의를 해서 피해자 측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립묘지 안장할 자격을 줘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재판부는 먼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이 참전 유공자에게 네. 국가가 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또 국민의 애국 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재판부는 이 A씨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네.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또 참전을 하면서 무공을 세우는 등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원고의 삶은 국가의 폭력 조작으로 오랜 기간 이제 부정됐다라고 국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에 국가는 국가 유공자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이를 이제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네. 숭고한 애국 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이 되고 또 이제 그에 상응해서 네. 국가 유공자의 이제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또는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좀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A 씨에게는 오히려 이제 국가가 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 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게 법원의 최종적 판결이었습니다. 국가가 폭력 조작으로 한평생 국가에 헌신한 군인의 삶을 부정했다는 말이 참 그러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군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논란과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는 군 급식 관련한 법률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한 기자, 군부대 급식 부실 논란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 급식 네. 논란은 최근 육군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부실급식을 고발하는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그 군 당국의 엄청난 비판과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네. 몇 개 제보 내용을 보면 네. 먼저 지난달 2일 육군 구사단에서 코로나19로 격리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병사가 저녁 식단으로 나온 생선조림이라며 올린 사진입니다. 네. 사진 속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게 생선조림인데요. 네. 말라 비틀어져 보이는 생선 딱 4조각, 그 네. 장병 손바닥보다 적은데 네. 이걸 혼자도 아니고 3명이 나눠 먹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네. 3명이 나눠 먹을 양이다. 밤새 밥 3숟가락 먹으니 다 끝났다는 게 제보 장병이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네. 육군뿐만 아니라 네.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해병대에서도 네. 부실급식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보시는 사진은 지난달 14일 마찬가지로 6대전에 올라온 해병대 1사단 석식입니다. 네. 옆에 뭔지 모를 그 국물이 있는데 네. 돈육 없는 돈육 김치찌개라고 그 해병대 병사는 설명했는데요. 네. 밥 오른쪽에 있는 건 양파 간장절임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밥 반찬이 될지 의문이고 나머지 네. 반찬들도 네. 정말 부실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의 사진을 더 보면 네. 육군 28사단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병사가 올린 사진입니다. 네. 역시 사진만으로는 도대체 무슨 국인지 뭔지 정체를 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고기 한 점 없는 닭볶음탕에 코다리 강정은 한 덩이를 가위로 서너 번 잘라서 작게 네. 두 조각씩 주고 김 하나 던져줬다는 게 제보 병사의 하소연입니다. 이게 뭐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네티즌들은 그래서 그야말로 붕괴하는 모습입니다. 네. 해당 사진엔 죄수들 식단보다 못하다 나라를 네. 지키기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밥을 줄 수 있냐는 성토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교도관이 한 분 있는데 네. 감옥에 gat힌 죄수들한테도 그렇게 밥 안 준다고 하더라. 네. 군인들이 죄수들보다 못한 존재냐라는 댓글도 있고 네. 세계 10위 경쟁력의 그 G7 특별 초청국이면 뭐하냐? 네. 군장병 식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비판과 성토가 쇄도하자 국방부는 네. 지난 4일 영양사가 직접 군부대 식단 편성과 입찰 그리고 계약, 정산하는 방식의 장병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선식단 편성 네. 그리고 후 식재료 경쟁 조달을 통해 네.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지만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도 네. 소나기만 피하는 네. 식이 아니냐, 잘 지켜질지 모르겠다며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제도 개선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네. 그 군 부실 급식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그제 대표 발의한 네. 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해당 법안인데요. 네. 어제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네. 소병훈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네. 오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네. 국군장병들은 맛있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네.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네.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우선 그 개정안 제18조의 네. 제1항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2항에선 국방부 장관은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각 부대의 그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네.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군 급식 최종 책임자로 국방부 네. 장관을 명시하면서 네. 그 의무사항도 함께 적시한 겁니다. 네. 아울러 제4항에선 네. 군인급식의 개선을 위해 각 군 본부에 군인급식 개선위원회를 둬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급식 실태조사나 군인급식 개선위원회 그 네. 설치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이 밖에 개정안은 기존 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 제1항 그 고충 처리 규정에서 네. 기존 근무 여건, 인사관리 및 신상 문제와 함께 네. 군 급식을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네. 이는 군 급식에 대해 그 군인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청구를 하거나 네. 군인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됩니다. 네. 나아가 제43조 신고 의무 규정에선 네.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네.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또 근무 조건상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군 급식 부실 문제에 대해 고충 심사 또는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네. 불이익한 처분을 주면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네. 예, 고충 신고와 처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네. 이게 뭐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당 개정안은 7월 네.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간 동안 국회 네. 의안정보 시스템이나 네. 입법 그 예고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네. 관련 의견을 개진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나라 지키는 군인들 밥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거는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법안을 빨리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륜차 관련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일선 경찰서장의 오토바이 진입 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이륜차 라이더들의 집단 행정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고 합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 관련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정부지법에선 일선 경찰서장의 오토바이 진입 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이륜차 라이더들의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륜차 진입 제한 조치에 대한 집단 행정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 이륜차 마니아 유튜버 6명이 의정부 지방법원을 향해 출발합니다. 한 팀은 의정부 서부로를 이용하고 다른 한 팀은 평화로를 주행 코스로 잡았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는 서부로를 택해 달렸는데 시내 주행보다 훨씬 안전하고 시원하게 주행합니다. 아주 안전하게 주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도로 대신에 꽉 막히고 막 교차로 있고 애들 튀어나오고 막 신호 위반하고 이런 어려운 도로를 이용하다가 서부로를 달린 이호영 변호사는 단 10분 만에 의정부지법에 도착합니다. 반면 평화로를 주행 코스로 잡은 유튜버 달려라 은희는 40분이 걸려서야 의정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지금 서부로를 타라고 한대요. 왜냐면 서부로가 빠르고 싶거든. 똑같이 출발했지만 서부로에 비해 평화로가 주행 시간이 4배가량 더 걸린 겁니다.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면 서부로를 타러 가니까 모모가 앞에서 루드를 보는데 갔다가 다시 돌고 갔다가 다시 돌고 돌아서 길을 모르니까 빠른 길로 안내를 해주니까. 오토바이 유튜버들이 의정부지법에 집결한 건 의정부 경찰서장을 상대로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라이더들은 700명이 넘습니다. 서부로를 지금 통해서 우리가 와봤는데 이륜차 운전자들이 서부로를 주행하지 못하게 된 결과 오히려 더 위험한 도로를 통해서 운전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어떤 생명권 침해. 앞서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를 잇는 서부로 통행 제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3건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통행금지의 이유입니다. 3건의 사망사고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3건의 사고밖에 안 발생했으니까 사실 대단히 안전한 도로라는 게 오히려 증명되는 건데 이게 같은 팩트를 두고도 판단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7월 한 달 계도 기간을 두고 오는 8월부터는 단속에 착수할 방침인데 이륜차 운전자들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합니다. 군인이 휴가가 나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휴가를 통제시키고 그다음에 또 뭐 한강 다리에서 자꾸 사람들이 자살을 하니까 한강 다리에 사람들을 통행 금지를 시키고 이런 1차원적인 집단 행정소송 소장에서 라이더들은 의정부 경찰서의 처분은 이동의 자유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은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통행을 제한할 경우 제한 구간과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정부 경찰서의 처분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사실상 무기한 처분으로 이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호영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도 아닌데 명확한 사유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라이더들의 통행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오토바이가 어쨌든 못 들어가는 도로는 우리나라에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오토바이의 통행을 전면 금지, 영원히 금지시키려면 도로에 지정을 해야 돼, 변경해야 돼요. 지금 서부로 같은 경우는 나아가 배달대행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우엔 생존권과 직업자유 침해 소지도 있다고 소송단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에 이호영 변호사는 본안 소송 결정 전까지 현재의 급박한 권리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처분 효력 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분들 같은 경우는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오늘 법원에 나왔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아울러서 의정부 경찰서장의 집행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신청을 아울러 의정부 서부로엔 현재 이륜차 통행금지 현수막과 표지판이 라이더들 표현에 따르면 마치 점령군처럼 곳곳에 걸려 펄럭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오토바이 출입 금지 표지판이 이미 붙었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의정부 경찰서장의 그 오토바이 통행 금지 처분이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는.
이게 단순히 의정부 서부로 도로 하나를 라이더들이 이용하냐 마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라이더들은 말합니다. 오늘 물러서면 내일 제2, 제3의 서부로가 계속 생겨날 것이고 결코 그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라이더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도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원천 차단을 시켜야 앞으로 그런 도로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서부로만큼은 반드시 우리 라이더들이 사수를 해야 된다고. 해당 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법률방송은 의정부 경찰서 측을 접촉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일륜지 대사 결혼도 요즘 코로나19 대유행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예비 부부들의 불만과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한 예비 신부의 사연을 법률방송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흔히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일륜지 대사인 결혼도 코로나 대유행 앞에선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예비 부부들의 불만과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타당한 불만 제기일까요? 아니면 이런 시국에 그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걸까요? 신세아 기자입니다. 이달 24일 결혼 예정이었던 예비신부 조은희 씨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식을 일단 석 달 뒤인 10월 23일로 미뤘습니다. 저는 결혼식 원래 7월 24일이었고요. 200명 보증 인원 잡았어야 돼가지고. 네. 200 잡았고요.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됐어요. 이른바 보증 인원은 예식장 측에 최소한 지불해야 하는 식대 인원입니다. 최소한으로 한다고 200명으로 잡아놨는데 4단계 거리두기로 결혼식 참석 인원이 8촌 이내 친인척 49명까지로 제한되면서 고민 끝에 일단 결혼식을 미룬 겁니다. 50명만 와도 그래도 보증 인원에 대한 금액은 다 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모두 다 이제 예비 부부들의 다 전적으로 이제 물어줘야 하는 부분.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내 결혼식 하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힘들어야 하는지 조은희 씨는 화도 나고. 왜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공들인 웨딩은 왜 내 결혼식 날 앞에서 갑자기 이런 4단계를 맞이해서 다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지 좀 그런 부분이 속상하죠, 아무래도. 무엇보다 하객들에게 일일이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 것도 10월엔 결혼식을 올릴 수 있기는 있는 건지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4단계를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다 알렸고 이미.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예비 부부들의 청원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하루뿐인 날, 그 모든 준비와 약속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뒤틀리려 한다는 것이 이들 예비 부부들의 하소연입니다. 4단계인 건 알겠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성토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는 5,000명까지 허용하면서 예식장은 왜 49인 제한이냐.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거리두기 제한이 없는데 결혼식은 왜 친한 친구도 못 오게 하느냐 등등. 한마디로 만만한 게 젊은 예비 부부냐, 결혼식이 장난이냐, 장난하냐는 게 화난 예비 부부들의 성토입니다. 웨딩홀이라고 뭐가 더 위험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마트나 콘서트 뭐 이렇게 박람회 이런 거는 뭐 5,000명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실제 4단계 거리두기 조치 발표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식 관련한 민원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자리 숫자의 상담이 접수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하고 나서는 하루에 수십 건씩 상담이 접수가 돼서 결혼식 예약 해지나 변경에 따른 위약금 등 금전적 손해라도 어떻게 해달라는 하소연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을 하게 되면 예식 일자를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예식장에서는 그 부분을 거절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소보원은 위약금이 없거나 위약금을 감경해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게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말 그대로 권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은 일단 당사자 간에 성립한 계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맞긴 한데요. 이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합의 공고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지루하고 어두운 터널.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끝나긴 끝나는 건지 갈수록 피로와 우울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웨딩을 지금 하는 게 더 잘못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시국에 내가 웨딩을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저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15명.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찍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탈퇴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 금지 대한변협 광고 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소속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탈퇴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변호사들에게 보낸 변호사 소개 플랫폼 탈퇴 요청 안내문입니다. 다음 달 4일 법률 플랫폼 가입 금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변회는 4쪽짜리 안내문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의 위법성 관련 질의 답변으로 할애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광고업체라 합법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서울변회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이익을 받고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유권 해석입니다. 서울변회는 그러면서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 규정이 문제이고 법률 플랫폼은 합법이 아니냐는 플랫폼 측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광고 규정의 내용과 무관하게 변호사법 제34조에 위반되는 사무장 로펌의 위법성을 갖는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플랫폼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광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유로운 접근과 검색을 전제로 하는 플랫폼과 특정 대상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광고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결론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과 무관하게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위법하다는 게 서울변회의 판단입니다. 이미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 34조 위반이고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로부터 변호사법 23조에도 동시에 위반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서울변회는 그러면서 검색 엔진 키워드는 합법인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구분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광고는 다양한 광고의 자유가 주어지는 온라인 전화번호부 광고이고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외에는 광고할 자유가 없는 온라인 사무장 로펌이라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입니다. 변호사 한 명만 광고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변호사 중 한 명을 검색해서 선택하게 하니까 온라인 사무장 로펌이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서울변회는 사실을 호도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형의 차이에 불과할 뿐 질적으로는 같다. 해당 논리는 브로커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업형으로 영업하면 합법이어서 어떤 브로커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과 같다는 게 서울변회의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브로커가 면대면으로 변호사 한 명을 추천하면 불법이고 플랫폼이라는 판을 깔아놓고 여기서 골라보라고 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과 같다, 모순이다라는 게 서울변회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브로커는 스스로 합법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음지에서만 활동한다며 반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스스로 합법임을 자처하며 광고까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종속 가능성과 사법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만으로도 온라인 사무장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금지돼야 한다는 게 서울변회의 주장입니다. 사기업이
이 플랫폼을 통해 사법 공정성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그러한 여지에 대한 국민들의 외형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변호사법의 체계상 당연한 것입니다. 서울변회는 이에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일인 다음 달 4일 전까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및 광고 규정을 위반하게 됨을 유념해달라고 적고 있습니다. 탈퇴 불응 시 징계에 착수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지방회에서 문제가 되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징계위의 회부, 징계가 결정되면 지방회는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고 변협이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대한변협 조사위 소속 한 변호사는 서울변회도 그렇고 대한변협도 정말 하려고 마음먹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엔컴퍼니는 로톡 서비스는 공공성이나 수임 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 해당 광고 규정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로엔컴퍼니는 그러면서 로톡 광고는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다양한 기술 연구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을 이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4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과 참여 금지,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을 앞두고 변호사 단체와 로톡의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번 주 뉴스 사자성어에선 장심 비심 얘기 해보겠습니다.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해 들어온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장심 비심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10일 오후 2시 50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마트 앞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27살 운전자 A씨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몰고 사거리로 진입한 56살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조항 1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회로 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보면 A씨는 직진 신호를 받고 제한속도 시속 60km보다 느린 시속 44에서 48km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B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왼쪽에서 다가오는 B씨를 발견한 A씨가 급하게 화물차를 오른쪽으로 틀어 충돌을 피하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B씨는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1심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진 신호의 제한 속도를 지키며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까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상황을 인지한 시점엔 이미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 항소부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 당시 B씨는 A씨 진행 방향 왼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거의 직진으로 주행해 반대 차선까지 진입했다. 이러한 B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A씨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신호와 제한 속도를 지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B씨를 발견하자마자 충돌을 피하려 했다며 A씨 화물차의 상당 부분이 2차로로 변경된 상태에서 B씨가 화물차 옆을 충격해 사고가 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A씨가 이를 피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불가항력적 사고로 A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명심보감 진심편에 장심, 비심, 변시, 불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장심의 심은 내 마음, 뒤에 비심의 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칭합니다. 해석하면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이 명심보감의 설파입니다. 중국 청나라 때 석천기라는 사람이 쓴 가보로 전하라는 뜻의 전가보라는 책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장심, 비심, 강여, 불심,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마음은 곧 부처님 마음보다도 더 훌륭한 마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경공과 제상 안자이 고사에서 비롯된 추기급인이나 설신처지 등도 모두 비슷한 뜻입니다. 남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는 것. 장황하게 역지사지 얘기를 늘어놓은 건 이게 꼭 검사가 항소를 해야 할 사안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가 나고 주의 의무와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까진 그렇다 해도 관련 조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들로 무죄가 나왔다면 검사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그냥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다, 기계적으로 항소한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 20대 화물차 운전자는 2019년 5월 사고가 났으니 2년 넘게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 것이며 생업에도 지장이 있었을 거라 짐작됩니다. 검사가 아직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면 부처의 마음까진 아니어도 이 20대 화물차 운전자의 마음을 헤아려 현명한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사자 성호였습니다. 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가상자산 발행 라이선스 얘기 해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최근 가상자산 관련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 들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말씀하신 대로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주요한 것을 꼽아보자면 이용우 의원안, 김병원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 강민국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5개가 대표적입니다. 각 법안은 그 명칭처럼 내용이 약간씩 좀 차이를 두고 있고요. 구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업의 범위, 그다음에 이제 진입 규제라고 해서 라이센스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그다음에 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 관련 정보의 제공, 예치금, 손해배상, 불공정 거래 행위, 협회나 단체의 결성, 그리고 감독기관이 감독 및 조사 등에 대해서 좀 차이를 두고 있고요. 그 각 법률안 명칭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법률안은 좀 거래에 초점이 있고 어떤 법률안은 또 진입 규제에 좀 초점이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다 초점이 다른 것 같은데 투자자 보호나 규제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가상자산 입법은 대체로 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없어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업자는 또 사업자대로 이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불량 사업자들은 또 별다른 규제 없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입법 목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법안은 또 가상자산 발행에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가상자산이 이제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게 되면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거꾸로 규제를 또 회피할 수 있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경숙 의원안은 가상자산 전문 용어로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비중항 집중식 블록체인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네. 중앙집중식 전자적 증표를 발행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률 적용이 안 돼서 네.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역설 같은데 다른 규제 관련 내용은 어떤 게 또 있나요? 네. 김병욱, 양경숙, 강민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네. 가상자산 발행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해서 네. 이제 발행자들로부터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자라는 취지인데요. 네. 여기에도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가상자산 발행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해서 투자 금액을 유치만 하는 네. 이른바 스캠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스캠 코인에 투자한 분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 발행자들한테 라이센스를 요구하게 되면 네. 이런 스캠 코인 피해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은 되게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네. 기존의 가상자산이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것은 네.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과는 달리 일정한 아이디어와 사업 구상을 기초로 네. 많은 절차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거래가 가능 가상자산을 조달할 수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 발행에 일정한 라이센스를 요구하게 된다면 네. 이런 간이하게 발행을 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장점은 상당 부분 좀 상실되게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래도 어쨌든 라이선스를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게 필요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투자자 피해 방지를 한다는 점은 좋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에서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뭐 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네. 가상자산 발행은 이제 증권이나 어음 발행이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네. 가상자산 발행의 경우에는 이제 의원안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네. 5억 원이나 뭐 30억 원 정도의 그 진입 규제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상법은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만 하면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은 어떠한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어음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일 것조차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증권이나 어음 발행에 비해서 네. 가상자산 발행을 좀 역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통상적으로 이제 주식이나 이제 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네. 이제 가상자산 발행하는 기업들보다 규모가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수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입 제한이 네. 없고 작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네. 진입 장벽을 좀 이제 5억이나 30억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네. 적절한가? 뭐 이러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상법은 주식회사가 설립되기만 하면 네.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경우에는 발행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접근 방법이 또 적절한지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발행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가상자산 발행 자체도 이제 네.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제 진입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법문만 보게 되면 발행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것이 사업 아니냐, 뭐 이러한 의문이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가상자산 발행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 이것이 맞다라는 전제하에는 네. 논리적으로는 가상자산 발행 행위가 네.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매출이 되고 네.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이나 사채 발행한다고 해서 이것을 매출로 인식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데 네. 가상자산 발행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란과 또 지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네.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세금 계산서들을 또 발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세법은 이러한 점을 또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발의 법안들에서 부가가치세법 관련 타법 개정안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네. 않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 방안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된 적도 있는데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뭐 명시적으로 네. 선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부가가치세는 이제 네. 부과가 되기 어렵거든요. 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입법 공백을 또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네. 가상자산 발행 자체를 또 매출로 보게 된다면 네.
발행 시점에 발행자는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물건 팔았으니까 이제 내 손을 떠났다. 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되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네.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사업이 안 된다고 또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주들이 경우에는 네. 이제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어서 네. 남는 재산이 있으면 자기가 가져가는데 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그러한 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해서 가상자산만 발행한 뒤에 네. 자금을 모으고 청산하게 되면 자기가 또 그 자금을 또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먹튀가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극단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발행자의 먹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게 뭐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결국 뭐 법안들에서 어떠한 점이 다뤄져야 되는 건가요? 네, 가상자산 발행자와 관련해서는 네. 그들에게 일정한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것도 뭐 나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네. 그들이 이제 가상자산 발행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발행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해서는 또 안 될 것이냐, 네. 이러한 행위 규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네. 어렵게 입법한 법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을 뿐더러 네. 또 심지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네. 이 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네.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차 변호사님 전에 정부 전자증권제도 입법 TF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가상자산 발행자가 아니라 발행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규제가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